최고의 페이지.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세 번째 시간이네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뭐 간단히 자기소개부터 한번 할까요? 예. 창의력을 강의하는 박종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봄코칭 연구소의 이동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통과 공감의 유경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책은 제목이 뭐죠? 오늘 자존감 수업이죠. 네, 네. 자존감 수업. 네, 윤홍균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이분 작가인데요. 저희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뭐 세상 살아갈수록 뭐 사실 더 풍요로워졌잖아요. 또 윤택해지고 삶도 굉장히 좋아졌는데 정신 건강을 좀 반비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또 그런 거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게 이제 심리학적으로 자존감 이런 것들인데 평상시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에 딱 맞는 책이 사실 나왔어요. 네. 물론 작년에 나왔지만 2016년 8월 25일에 나왔더라고요. 벌써 한 1년 3개월 됐는데 뭐 네. 아직까지도 굉장히 베스트셀러죠. 제가 갖고 있는 책, 저는 사실 이 책을 요번 우리가 찍는다 그래가지고 녹음 때문에 구입을 했는데 10월 27일인데 110세. 와, 110세더라고, 110세. 저하고 똑같이 구입하셨네요. 똑같은 셈입니까? 네, 110세. 오. 이게 아마 나오자마자 처음서부터 잘 팔렸다기보다는 책이 워낙 내용이 좋으니까 그냥 묻혀 있다가 어느 순간 사람들한테 오히려 거꾸로 입소문이 우리가 보통 차트 역주행 이렇게 얘기하는 역주행. 것처럼 다시 부각이 되면서 지금 계속 베스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아주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진짜 엄청 이것도 몇십만 부 팔렸겠죠? 그랬겠죠. 그렇죠. 네. 지금 보니까 S24에는 아직도 20위 정도 베스트셀러. 그러니까 굉장히 베스트셀러로 계속 1년 넘게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뭐 간단히 작가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면 이분이 정신과 의사잖아요. 네. 윤용균 작가인데 이분들이 이제 뭐 의과대학을 졸업해서 정신과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실제로는 처음에 블로그 같은 걸 통해서 네. 정신과에 자주 찾아오는 사람들의 어떤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소통을 했대요. 그래서 윤답장 선생이라고 유명했대요. 블로그에 이제 고민을 답장. 올리면, 네. 고민을 올리면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뭐 정신과 의사로서 심리학적으로 여러 가지 아하. 조언도 해주고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사람의 자존감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네. 그래서 이 책이 나왔는데 굉장히 독특한 게 할머니부터 사촌까지 10명이 넘는 대가족 사이에서 자랐대요. 그래서 네. 그래서인지 유난히 눈치가 빠르고 타인에 대한 말과 행동, 감정에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네. 여러 명이 이렇게 대가족에서 자라면 아이가 그런 거를 좀 갖게 되겠군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도 빨리 배우는 것 같아요. 네. 네. 요즘은 다 핵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같이 모여 살 필요가 있구나. 지금 요즘에는 사람이 없지만 아마 이건 네. 이제 좀 되셨으니까. 네. 그래서 주로 이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의 고민과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해주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책으로 묻고 싶어서 이 자존감 수업을 네. 책을 냈다고 하고요. 본인이 그냥 일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고민한 것들을 묶었는데 이렇게 큰 폭발적인 인기를 끌줄 아마 모르셨을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처음 기본적으로 책을 쓴 어떤 동기나 이유들이 본인이 하는 일에서 나온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한 책인데 네. 간단하게 목차를 한번 좀 제가 알려드리면 뭐 처음 들은 분도 있을 테니까 뭐 파트 1은 자존감이 왜 중요한가? 2는 사랑 패턴을 보면 자존감이 보인다. 3는 자존감이 인간 관계를 좌우한다. 4는 자존감을 방해하는 감정들. 5는 자존감 회복을 위해 버려야 할 마음 습관. 6는 자존감 회복을 위해 극복할 것들. 마지막 7, 파트 7은요. 자존감을 끌어올리는 5가지 실천.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알차게 그냥 담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본인이 정신과 의사로서의 경험 그리고 심리학적인 것들 잘 접목해서 일반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잘 엮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심리학자죠. 그렇죠. 네. 제가 읽어본 책의 내용으로는 책에 내용이 아주 전문적이면서도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내용으로 약간 정성껏 쓰신 것 같아요.
약간 정성껏. 약간 아니 많이.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비유 같은 것도 굉장히 잘하세요. 네. 이분이 보니까는 맞아. 비유의 달이냐. 음. 뭐 이거는 우리 좀 알기 좀 어려운 것 같은 거 좀 쉽게 설명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잘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가지고 특히 읽기가 좀 편했던 어떤 것 비유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기억나는 게? 인간관계는 뭐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 뭐 내가 운전을 잘해도 갑자기 다른 차가 끼어들어오면 네. 잘 방어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감정은 날씨와 같습니다. 날씨 비 오는 날, 뭐 눈 오는 날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도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건데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나가는 것처럼 어떤 감정이 떠오를 때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같은 게 굉장히 사소하면서도 네. 이해를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네. 비유의 대가시네요. 네. 비유의 대가. 그래서 더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특히 네. 이제 일반 독자들은 뭐 이런 쪽에 특히 심리학이나 이런 쪽에 잘 모르는 분들은 그냥 생소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비유해 주시니까 나 정말 그런 적이 있었지. 네. 그럴 때 공감이 된다. 이런 공감적인 면에서 굉장히 네. 잘 쓰시지 않았나 생각이 네. 들어요. 사실 비유를 쓴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준다는 거니까 그것이 기억에 가장 오래 남는 방법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가장 우리도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머릿속에 그 사람의 스토리가 다 기억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의 얘기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어요. 이런 것처럼 그 사람의 아마 이 책이 가장 우리에게 오랜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것은 아마 그런 비유가 우리에게 와닿았고 그다음에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그렸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좀 어려운 거 잘 모르는 것을 좀 알기 쉬운 거 좀 익숙한 걸로 설명하는 게 비유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진짜로. 그러면 이제 자존감이 여기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키워드가. 네. 그래서 자존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번에 가로넣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래서 나에게 자존감이란 무엇이다 하고 뭐 간단한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네. 나에게 자존감이란 가오다. 가오. 가오라는 말이 표준어인가요? 가오. 우리 노는 우리 친구가 쓰는 말인데. 약간 네. 좀 네. 내 친구 건다애들 뭐 이런 그렇죠. 가오다. 이 자존감은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런 말 썼던 것 같은데. 맞아요. 요즘 이제 그 이상민 씨가 얘기하는 이상민 씨를 보고 얘기하는 게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런 얘기를 맞아.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저는 자존감은 가오다. 네, 그렇게 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그냥 가오다. 네, 가오다. 가오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내가 무너지거나 힘들 때 나를 일으켜주는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누군가 큰 힘 앞에 큰 어떤 사람 앞에 이제 섰을 때 내가 무너질 수도 있는데 가오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큰 힘이나 외부 어떤 굉장히 힘들더라도 가오가 나를 살려주는, 자존감은 나를 살려주는 거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가오다. 가끔 이렇으면 내가 누군데, 내가 네. 유동훈 코치인데 이렇게 해서 뭔가 올려주는 케이스가 네. 있나요? 내가 낸데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때 한 20대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낸데. 내가 낸데. 네. 이거 혹시 고향의 사투리 아니에요? 같은데? 낸데? 그렇죠. 우리 친구 그 영화가 이제 부산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네, 부산 사투리고요. 제 친구가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내가 낸데 이런 얘기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그 가오라는 느낌이 들고 그것이 이제 자존감이 아닐까. 그러니까 나는 자존감은 내가 낸데. 그러니까 가오다. 그 얘기 들으니까 그 친구라는 영화에서 마지막에 장동건 씨가 네. 네가 가라 하와이 이 생각나네요. 네. 그것도 가오가 아니었을까? 그죠. 가오를 세웠죠. 네. 네. 끝에 마지막에 인상적이었는데 네. 그거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네. 박사님 어떠세요? 자존감을 딱 이란 제가 그냥 보니까 뭐 특별하게 생각나는 건 없었는데 자존감은 초콜릿이다. 로맨틱하네요. 아니 뭐 그 다음이 아니, 중요한데 달콤? 다음 잘 못하면 어떡하지? 달콤해요. 잘 얘기해야 돼요. 이 자존감이라는 게 왜 중요한가 보니까 자존감이 바로 행복을 만드는 거라는 이분의 말씀이 뭐 와닿았어요.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고 행복해지려면 기본적으로 자존감이 있어야 한다. 자존감이 없으면 행복을 얻기가 어렵다. 초콜릿 먹으면 기분 좋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나한테 즐겁게 해주고 기분 좋게 해주는 거 그런 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네. 초콜릿 좋아하세요? 뭐 그러니까는 그렇게 특별히 좋아하진 않는데 요즘 자꾸 먹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뱃살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도 나이가 들어서 초콜릿 같은 달콤한 게 좋더라고요. 이게 뭔가 그런 달콤한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닐까. 그게 아마 우리 자존감을 찾아가려고 하는 아, 그럴까요? 네. 그런 박정화 대표님 통찰이 감사합니다. 아닌가. 저는 이렇게 뭐 달콤한 이런 가오 이런 얘기 했는데 저는 나에게 자존감이란 무대다. 무대. 스테이지. 어허. 역시 어. 문학 소년인데. 저는 좀 직업적으로 생각했어요. 우선 저희가 이제 강의를 하잖아요. 네. 강의나 강연을 하는데 강의에는 무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대라는 게 뭐 꼭 이렇게 스테이지인데 우리가 강의를 하면 뭐 강연 같은 경우 무대가 있고 그다음에 강의를 한다 워크숍을 한다 하더라도 앞에 이제 무대처럼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무대에 서서 사람들에게 강의나 강연을 하는 것이 자존감이 웬만큼 높지 않아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높아야지 가능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매번 그런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네. 그리고 나는 교육생들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떤 감동이나 성찰을 하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매번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매번 할 때마다. 혹시 네. 제일 처음 강의했었을 때 혹시 기억나세요? 저 기억나죠. 그때 어떤 감정으로 그 앞에 섰었어요? 제가 처음 했던 강의가 네. 그 모 공공공 기관이었어요. 네. 근데 신입사원 교육이었는데 그때 한 100명 정도 뽑은 공공 엄청 많이 뽑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가서 제가 3시간 정도 뭐 강연과 워크숍이 섞여 있는 비슷한 네. 강의를 했었는데 진짜 막 떨리는 거예요. 네. 너무 떨리고 아, 내가 진짜 잘할 수 있을까? 신입사원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뭐 떨리기도 하지만 내가 좋은 어떤 나의 지식이나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잘 전달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막 긴장과 설레임과 어려운 것들이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우리 박정화 박사님 어떠세요? 첫 강의. 첫 강의는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아요. 네. 그냥 뭐 대충 했기 때문에 첫 강의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그 기억나는 지금 자존감에 대해서 관련된 강의가 하나 있었는데 내가 강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뭐 별로 뭐 이렇게 잘하지도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삼성전자 임원분들한테 우와. 강의를 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뭐 좋습니다 하고 딱 받은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옛날에 부장님이 딱 나타나면 어떡해 뭐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네. 그때서부터 이걸 왜 한다 그랬지? 다시 취소할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들어가지고 네. 그때 진짜로 되게 어렵게 마음에 짐을 가졌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강의할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거 연극이다. 내가 오. 저 사람보다 잘나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이 알아서 잘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어떠한 대본을 전달하는 역할 연기를 하는 거다. 뭐 이런 마음의 힘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막 되새기면서 가서 강의를 해가지고 그냥 나름대로 그냥 잘 지나간 것 같거든요. 꽤 오래전인데. 근데 그날 이후가 일이 계속 생각이 나요. 그리고 나서 계속 생각이 드는 게 강의 같은 거나 어디서 발표나 뭐 모든 일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무대 장악력이 필요하다. 내가 무대를 장악한다는 게 다른 사람을 얕잡아서 뭔가 장악하는 게 아니라 일단 여기서 쫄리지 말게. 너무 밀리지 말게. 마음의 힘부터 좀 갖고 네. 그리고 너무 오버주도 하지도 말고 그냥 이 상황에서 내가 뭔가 자존감을 갖고 지금 우리 책의 표현대로 하면 자존감을 갖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면서 상대방한테 좋은 뭔가 가치를 제공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일 거다.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여기서 덧붙이자면 자존감이 되게 중요한 게 저도 최근에 지난주에 이렇게 몇백 명 있는 데서 특강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게 저는 보통 워크숍을 주로 많이 했으니까 좀 처음에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큰 강당에서 그 수많은 전 직원을 상대로 해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네. 굉장히 힘들고 좀 약간 고민도 됐는데 이제 그때 중요한 게 자존감이었던 것 같아요. 할 수 있고 나는 잘하고 난 최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속 그것을 이제 뇌를 속이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결국 그 자리에 갔을 때 그게 성공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었던 것 같아요. 자존감을 높여서 뭔가 하게 되면 결과가 좋게 나와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나빴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의 얘기를 딱 들어보면 뭐냐면
나만의 다짐의 단어가 있는 것 같아요. 다짐의 음. 말. 저도 이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 무대에 섰을 때, 무대에 섰다기보다는 제가 직업훈련학교 교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인데, 그때 이제 많은 학생들 앞에, 학생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직장인들이었기 때문에 섰을 때 제가 어떤 다짐을 했냐면, 나보다 더, 아니, 당신들이 이 자리에 왔을 때는 더 부끄러울 거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 자리에 누군가가 오면은 더 부끄러울 테니까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나는 더 이상 부끄러울 이유가 없다. 너희들이 와봐. 더 부끄러울 텐데. 이런 어떤 나만의 어떤 다짐이나 묘한 어떤 반발감 이런 게 있으니까 앞에 섰을 때 굉장히 좀 당당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그 첫 기억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지금 세 분을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때 우리가 뭔가를 할 때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할 때 자신만의 뭔가 다짐의 말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는 것 그런 같아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처음에 3명 다 처음에는 다 힘들었던 거야. 다 부족했던 거고. 그러니까 그런 다짐이 막 필요했었던 거지. 지금은 필요 없나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누구든지 얘 충분하게 뭔가 자격 조건이 돼서 하는 사람도 없고 뭔가 그냥 안 되는 사람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군가 거기 가서 어떠한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나름대로의 잘 해낼 거라는 주변 사람들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강의가 아니라 뭐 다른 일이라도 뭐 세일즈든 아니면 내가 어느 기업을 분석하는 뭐 혼자서 뭐 보고서를 쓰는 일이든 내가 잘 쓸 수 있을까? 내가 분석한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도 스스로 내가 이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거는 누군가가 나를 이게 지금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충분히 이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인 거예요,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일에 대해서 자존감을 갖고 뭔가 그 일에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본다면은 그 사람은 그 일을 잘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제가 이 얘기 들으니까 한 가지 생각나는 자존감을 높이는 스킬이 생각났어요. 저희가 이제 NLP에서 보면 앵커링이라고 있어요. 네. 앵커링이란 뜻이 닻을 내리다는 뜻이잖아요. 배의 닷. 그렇죠. 네. 그래서 뭐냐면 내가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그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그 닻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제스처, 그래서 오감을 활용하는데 음악 청각을 하면 어떤 음악을 들으면 그 음악만 들으면 자신감과 자존감이 올라가는 그걸 계속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아니면 뭐 동작, 예를 들어서 주먹을 불끈 쥔다 이렇게만 하면 난 자신감 올라가 이런 것들을 계속 연습을 해서 내가 이제 뭐 강의를 한다고 치면 강의 올라갈 때 그 음악을 듣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네. 아니면 주먹을 불끈 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전부터 계속 그걸 앵커링을 해놨기 때문에 순간 자존감과 자존감이 올라가서 훨씬 더 뭘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법을 사실 실제 활용해서 성공한 사람이 많거든요. 실제로 네.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운동선수들이 주로 많이 하죠. 그런 거 어떻게 하지 보면 않죠. 우리가 멘탈에서 사실 그걸 하는 건데 네. 저도 아마 그걸 쓰고 있는 거죠. 계속 네. 그 전에 뭔가 뭐 여러 가지 이런 오감을 활용해서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한다. 나는 뛰어나다. 훌륭하다. 이걸 계속적으로 앵커링하고 멘탈을 계속 트레이닝해서 네. 실제 결과가 끝나고 나면 결과가 좋아져요. 그런 것들을 한번 활용하는 거 좋은 것 네. 같아요. 그 말을 지금 딱 줄이면 이렇게 되죠. 건방진 자세를 취하면 자신감이 옛날에 생긴다. 그런 거죠. 이렇게 자세, 대자. 원더우먼 자세.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딱 봤을 때 저 싸가지 없는 놈 왜 저래 하는 애들은 나름대로 그런 걸 갖고 있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럴 것 같아요. 난 최고야. 네. 너희 나 이길 수 없어.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거 만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떠버리 알리가 나는 나비처럼 나서 벌처럼 쏴. 내가 챔피언이야. 뭐 게임하기 전에 계속 떠버리고 막 그랬다라는 게 네. 보이지 않는 미지의 적하고 자기가 두려움을 좀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이었다 그러는데 이게 사람들이 나름대로 알게 모르게 이름은 다르게 갖고 있지만 어느 공통된 게 있는 거구나. 그렇네요. 그렇죠. 네. 그거를 이 책에서 표현하는 걸로 하면은 자존감을 일단 높이는 방법 그렇죠. 이런 거겠네요. 방법이 팁이네요. 하나 되겠죠. 네. 네, 어쨌든 저희가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 본론으로 그렇죠? 우리 네. 최고의 페이지 이름이 우리 제목처럼 각자 뽑으신 최고의 페이지를 한번 소개해드리고 뭐 구절을 읽어주셔도 되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동 코치님 먼저 할까요? 네.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요 책의 164페이지에 저는 이 책을 쭉 넘기다 이렇게 최고의 페이지가 될 만한 페이지에 접어둬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넘기면서 과연 최고 페이지가 이거보다 더 페이지가 나오냐 했을 때 더 이상 나오지 않는 페이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164페이지인데 제가 잠깐 그 페이지를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을 휴식이라고 하듯 감정적으로 지친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있고 싶다라는 말을 한다. 이처럼 공허하면 생각이 비워졌을 때 따라오는 감정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공허함을 괴롭다고 받아들인다. 상처가 깊어서 모든 것을 잊고 싶었고 정작 자신이 도달하고 싶어하는 상태가 됐는데 오히려 허무함을 느낀다. 왜일까? 간단하다.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감정이 공허함인 줄 모르기 때문이다. 저는 이 대목이 와닿았는데 왜 와닿았느냐라고 생각해 보니 예전에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재수를 했어요. 대입 재수를 했는데 대학교 가기 위해 재수를 했는데 그때 국어 선생님께서 문제를 내주셨어요. 한번 문제는 아닌데 어떤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4가지 단어를 얘기해 주시는데 이 4가지 단어 중에서 너희들이 좋아하는 단어를 선택해봐라 이랬어요. 한번 선택해 보세요. 1번 사랑, 2번 행복, 3번 소망, 4번 권태. 하나만 골라야 돼요? 네. 좋아하는 거? 네. 아니, 3가지는 좋은 뜻이고 하나는 나쁜 뜻인데. 그러니까. 왜 나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요. 직관적으로 그냥 우리 직관적으로. 일반적으로 저는 사랑. 사랑, 우리 소망. 소망. 저도 뭐 행복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서 모든 단어를 포함하는 단어가 있다. 그게 뭐냐? 권태다. 왜 권태냐? 이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분의 논리긴 한데 사랑과 행복과 소망이 모든 게 갖추어지면 그 다음으로 오는 것이 권태다. 그런 의미에서 권태는 나머지를 포함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이제 그 나름대로의 뭐 옳다 그르다라는 얘기보다는 그 나름대로의 논리에 이유는 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읽었던 내용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토록 원했던 감정이 사실은 공허함이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걸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거죠. 살고 있다라는 거고 우리도 뭔가를 원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원하는 감정이 공허감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에 우리가 뭔가를 목표를 정하고 가다가 목표를 이뤘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땄잖아요. 꿈이 금메달이라고 했어요. 근데 꿈을 땄어. 꿈을 이뤘어. 그 다음에 뭐지? 사실은 그것을 원하고 했었지만 사실은 그 너머에 있는 공허감을 느끼고 싶어서 오히려 그것을 그런 과정을 또 거친 것이 아닌가? 저는 이 그 문장을 보면서 우리도 어떤 공허함을 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도 끊임없이 뭔가 물건을 사잖아요. 물건을 사고 쇼핑을 하고 좋죠. 하죠. 네, 왜 하냐면 쇼핑을 할 때 그걸 통해서 끝에는 뭐냐면 결과론적으로 공허해요. 그래 맞아요. 네, 저는 결제하는 즉시 공허해져요. 그렇죠. 네. 물건 오고 그 다음에 그 뭐죠 후기 쓰라라고 얘기를 오잖아요. 이 문자가 그쵸, 와요. 그쵸. 그러면 굉장히 허해요. 짜증나. 절대 안 쓰죠. 네, 그런 게 좀 있거든요. 네. 저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하는 동물이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물건이 되었던 어떤 목표가 되었던 목적이 되었던 뭔가 끊임없이 추구하는데 우리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지만 궁극적으로 그 너머에 있는 그 공허함을 우리는 끊임없이 느끼고자라고 하기보다는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라는 의미에서 저는 아마 여기서 이제 그런 공허함이라는 단어가 와닿아서 제가 이 페이지를 최고의 페이지로 저는 뽑았습니다. 네. 네, 공허함. 좋습니다. 저는 공허라는 단어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자주 느껴서 그런가 봐요. 뭘 하고 나면 공허하고 허무하고. 네. 공허하고 허무하고. 네. 굉장히 차분해지셨는데. 그러니까 좀 다른데. 공허함이 사람을 성숙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공허함이 성숙함을 만든다. 네. 예, 그렇군요. 네. 어떻게 박사님 하시겠어요? 제가 이 책에서 좀 인상 있게 본 것을 군데군데를 좀 말씀드리면은 감정하고 생각을 좀 구별한 거인 것 같아요. 감정하고 생각을 좀 구별해서 자존감은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감정과 연결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이성의 영역이다.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해 주신 부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와닿았었고
감정은 본능이고 말로 표현하는 건 이성의 영역이다. 그래서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거가 내가 이성으로 감정을 컨트롤하는 그런 방법이다. 이런 것들을 약간 좀 잘 설명해 주신 게 너무 전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그런 여러 페이지 중에 좀 잘 표현한 것 중에 101페이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올바른 결정을 하는 과정은 감성과 이성이 어우러지는 과정이기도 하다. 보통 어떤 결정을 할 때 자신이 알고 있는 상식과 판단력을 총동원한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자신이 결정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감정적으로 동의하는 과정을 거친다. 결정을 잘하는 사람은 이때 무조건 자신의 결정이 맞다고 우기지도 않고 왠지 틀린 것 같다고 불안해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는 뭔가 결정을 잘하려면 이성과 감성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잖아요. 네. 많은 일에서 실제로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도 감정을 이성적으로 잘 컨트롤하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러셀의 말 중에 그 사랑으로 고무되고 지식으로 인도되는 삶 이런 구절이 있어가지고 제가 예전에 메모를 해놨었던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과 지식이 두 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식이 없었던 대표적인 사례가 러셀의 말에 의하면은 패스트가 걸렸을 때 네. 중세 패스트 걸렸을 때 사람들은 교회에 모여서 더 사랑으로 기도를 했대요. 교회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모여서 아픈 사람을 치료할 목적으로 모여서 기도했는데 지식이 없어서 모여서 기도하다 보니까 전염병이 더 급속도로 퍼져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오히려 죽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거는 사랑이 있었지만 지식이 없었던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네요. 이렇게 얘기하고 사랑이 없이 지식만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뭐 전쟁 같은 거 아니겠어요? 뭐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뭐 이런 전쟁 같은 걸 얘기하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이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아, 인생 살아가면서는 사랑과 지식 두 가지가 필요하구나. 이성과 감성 두 가지를 다 잘 해야겠다. 네. 그러니까 이게 연인 간에도 관계 그 어떤 그 사람과의 어떤 사랑을 나눌 때도 사랑만 있어서는 오래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죠. 네. 이게 우리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고 함께 뭔가를 같이 그려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필요한 지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이게 서로 간에 좀 더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럼 저 질문이 있는데 네. 박사님은 이성과 감성 중에 어느 것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주로 좋은 질문인데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저는 그 감성적으로 빠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성적이려고 좀 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예. 토지님 어때요? 저는 그러니까 그때그때 좀 다른데 그렇죠. 젊었을 때는 주로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나이가 들면서부터 지식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아, 이성적이다. 네, 이성적으로 조금 좀 더 많이 이성적이다. 네, 다 갖고 있지만 네, 저는 아직도 저는 항상 감성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성보다는 감정에 훨씬 더 감성에 치우쳐서 이게 굴곡이 좀 커요. 이렇게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런 게 이 감정에 좌우되니까 뭐 좋은 일 있으면 굉장히 업됐다가 성격과도 연관이 있죠. 네. 그래서 좀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연예인들도 보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이 들지 않으려고 노력하잖아요. 싸이나 이런 뭐 김건모 씨 같은 경우도 왜냐하면 감정? 그런 어떤 예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너무 이성적으로 지배가 되면 그런 어떤 창의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제 그런 아이 같은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좋은 거. 거네요. 그러면 아마 그게 피터팬? 네. 아니 내가 지금 막 예를 드셨던 싸이나 그 김건모 같은 분들을 딱 보면은 그런 사람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야 보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감성적으로만 표출하는 게 아니라 이성으로 감성을 잘 컨트롤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오히려 자신의 감성적인 것을 뭔가 떨어지지 않고 충만시키게 하려고 이성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자리를 유지할 수 있죠. 탑에서.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그런 말 요즘 많이 하잖아요. 뭐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이성적으로 뭐 하는 일들의 많은 것들은 이제 기계가 대부분 많이 하니까 감성적인 일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이성적으로는 뭐 판단을 하는데 감성적으로는 행동하게 하기 때문에 뭐 마케팅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이성적인 합리적인 뭐 사고 판단보다도 감성적인 사람들의 행동을 많이 관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선택을 할 때 그러니까 이성 가지고 선택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감성이 있어야 된다.
감정이 없는 사람들이 선택을 못 한다고 하잖아요. 선택 장애가 있는 거죠. 그 우리가 보면은 점심 메뉴를 선택하더라도 사실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먹으면 기분이 어떨까? 이런 감성적인 부분이 딱 필이 꽂힐 때 더 빨리 음식 메뉴를 선택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감성적인 부분이 필이 안 꽂히면 뭘 하지?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이게 기준이 빨리 선택을 못 하겠어요. 그렇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야 저거 12,000원인데 야 이거 7,000원짜리 먹자. 이성적으로 싼 걸. 그 지식과 감성이 같이 들어가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제가 한번 고른 네. 페이지를 저는 우선 페이지를 읽기 전에 네. 우리가 이 책에 대해서 주제가 자존감이잖아요. 그걸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책에서 쓴 건데 처음에 나오거든요. 네. 자존감의 기본적인 정의는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다. 곧 자신을 높게 평가하는지 또는 낮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레벨을 의미한다. 네. 100점 만점에 70점이라는 숫자를 표현할 수도 있고 높이를 표현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존감을 어떻게 보면 명확히 정의를 잘 해주셨는데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거지? 내 자존감 나는 몇 점이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기본적인 정의는 그렇고요. 그러면 자신감, 자만심, 자존심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가 좀 또 구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네네. 사실 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네. 여기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자존감과 자주 혼동하는 용어들이 있죠. 그래서 자신감은 나의 능력과 과업의 난이도를 상대적으로 비교한 개념이에요. 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난이도를 낮게 보면 자신감은 저절로 올라갑니다. 반면 능력은 적절하게 평가했는데 과업의 난이도를 지나치게 높게 잡으면 자신감은 떨어지죠.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자만심은 나의 능력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거나 과업들의 난이도를 지나치게 낮게 잡을 때 생기는 마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비합리적인 평가 탓에 자신감이 과해진 마음 상태죠. 그리고 자존심 마지막으로 자존심은 자존감과 연관된 감정을 뜻하는데 자존감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관한 답, 즉 생각의 개념이라면 이에 수반되는 감정을 자존심이라고 부릅니다. 자존심은 감정이다. 그렇죠. 감정인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존심은 주로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느끼는 상한 감정이에요. 비난을 받거나 오히려 상한 감정이다. 그렇죠. 비난을 받거나 트라우마가 생겨서 일정선 밑으로 감정이 추락하는 것을 감정이 상한다라고 하잖아요. 자존심이 상한다. 네. 예, 제가 이걸 설명드린 건 우리가 이런 것들 구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책에서 이 부분이 가장 힘들었어요. 그렇죠. 네, 한참 생각했어요, 제가.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꼽은 페이지는 제가 네. 앞에는 좀 우리 이 책에 대한 어떤 중요한 용어들 설명드렸고, 네. 제가 또 이것도 이북이라서 페이지는 네. 나중에 제목이 바꿀 수 없는 과거, 지금은 안전하다. 이 챕터입니다. 세상에 바꿀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바로 타인과 과거다. 과거의 바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상처는 누구나 괴롭다. 그리고 잊기 힘들다. 안타깝지만 과거는 바꿀 수도 지울 수도 없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우리를 괴롭히는 이유는 시간 개념을 뒤흔들어 놓기 때문이다. 오래전에 끝난 일인데 마치 옆에서 일어나는 일 같은 혼동을 준다. 10년 전 강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상담했는데 그는 얘기하는 내내 출입구를 응시했다. 이유를 물어보니 저 문을 열고 그 강도가 쫓아올 것 같아요 라고 했다. 어릴 때 부모에게 받은 상처, 선생님에게 받은 상처, 친구들에게 당한 따돌림은 사실 다 지나간 일이다. 무시당하고 비교당했던 과거의 상처가 현재 우리를 괴롭히는 이유는 시간 개념을 뒤흔들어 놓기 때문이다. 오래전에 끝난 일인데 마치 옆에서 일어나는 일 같은 혼동을 준다. 네. 이 정도.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왜 최고의 페이지를 뽑았냐면 네. 우리가 과거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과거에 사로잡혀서 사실은 굉장히 큰 상처를 받죠. 네.
그래서 마음에 응어리가 남잖아요. 네. 그래서 과거에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 과거에 매달린다는 거죠. 네. 바꿀 수 없는 건 과거인데 과거에 매몰되다 보면 현재가 굉장히 불안해지고 미래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지나간 거기 때문에 우리가 트라우마라고도 하는데 그 트라우마를 지우지 않는 한 사실 더 행복한 미래를 꿈꾸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자꾸만 뭔가 옛날에 뭘 할 때 옛날 생각을 하게 되고 옛날에 이랬지 저랬지 저것 때문에 힘들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스스로 현재가 불행해지거든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옛날에 너무나 많은 깊은 사랑을 했던 사람들은 그 사랑을 잊지 못해서 현실에 영향을 미치죠. 어떤 일에 실패했던 사람들은 또 그 실패의 경험이 너무 커서 현재 뭔가 할 때도 더 열심히 잘 할 수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이 바꿀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치유하지 않으면 현재와 미래를 제대로 할 수 없다.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했었습니다. 네. 거기서 제가 조금 다른 반론이 있는데 과거는 바꿀 수 있다 없다 이전에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해석을 달리한다. 그러니까 일어난 일을 가지고는 그것은 일어난 거죠. 예를 들어서 뭐 3층에서 떨어졌다. 그건 일어난 일인데 그걸 가지고 죽지 않아 다행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어떤 거는 나는 왜 재수가 없어? 이렇게 그걸 가지고 이제 트라우마로 잡아줄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걸 통해서 내 삶이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으로 다시 나를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그럴 수도 부분에서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좀 자존감이 떨어지시거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하셨기 때문에 아마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자존감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은 과거일 수도 있거든요. 네. 과거에서 그 부분을 통해서 내가 참 이렇게 태어난 거 소중한 존재야. 나를 이렇게 먹고 살리고 그다음에 이렇게까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잘 컸잖아. 이런 과거를 통해서 내가 또 자존감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과거라는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자존감을 떨어뜨린다라기보다는 과거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가지고 그게 자존감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자존감을 더 살릴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진짜 과거가 어떻는지는 해석하기 나름일 수도 있고 내가 뭔가를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네. 이런 걸 현명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네요. 예를 들어서 내가 버스 정류장에 딱 갔는데 버스가 바로 좀 전에 막 출발했어. 네. 그럼 나는 얼마나 운이 나쁜 놈이야. 비도 오는데. 비도 오는데 이거 오늘 진짜 운 진짜 나쁘네 하고 나는 한탄하는데 그 버스는 모퉁이를 돌아서 가지고 뭔가 빗길에서 큰 사고를 당해서 그 버스 타는 사람들이 다 다쳤어. 그런데 나는 모퉁이 돌아선 다음에 버스는 못 보니까 계속 가면서 버스가 가자마자 출발하고 나는 30분이나 뭐 10분이나 늦게 기다렸다가 가고 막 가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는 운이 나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그런 게 생각이 나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봤던 누가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는데 제가 화장실에서 이렇게 우리 화장실에 가면 좋은 문구들 있잖아요. 거기서 화장실 이제, 명언. 네. 화장실 명언 중에서 기억나는 그 명언이 내가 현재 일어난 일이 가장 최선의 일이다. 라는 걸 봤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뭔가 예전에 내가 이걸 선택했어야 되는데 내가 예전에 전공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가장 최선의 선택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그걸 봤기 때문에 그걸 보니까 내가 지금 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자존감이 있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나에게는 행복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해준 하나의 문구였어요. 화장실 명언이군요. 그게. 예, 이제 이런 때 이런 거 어때요? 제가 가장 자존감이 높았을 때가 있었을 테고 네. 또 아마 가장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들 한번 사례가 있으면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제가 먼저 할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네. 예.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성격에 많이 지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칭찬을 받으면 자존감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거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다 비슷한가요? 네. 다 비슷한데 조금 이렇게 강한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든 영혼이 없는 칭찬도 저는 좋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그래서 강의 잘했어요. 젊어 보이시네요. 네. 되게 멋져 보이세요. 정말 동안이세요. 이런 거 얘기 들으면 가만 보면 그냥 립 서비스인 것 같기도 한데도 굉장히 네.자존감이 올라가요. 내가 정말 그런가? 네.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굉장히 인정받고 싶으시면 칭찬해 주시면 됩니다.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만심이 올라가는 거예요. 둘 다 올라가요. 저는 자식 자부가 구분 없이 네. 올라가서
근데 그거는 사람의 스타일에 따라서 우리가 네. 잘 대해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진단도 하지만 그 사람의 스타일이나 성격에서 어떤 걸 좋아할지를 잘 파악해서 뭐 칭찬을 좋아하면 칭찬, 그리고 만약에 네. 이성적으로 좀 판단을 좋아하면 명확한 피드백, 뭐 이런 네. 것들을 해주면 자존감을 올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스킬 팁인데, 네. 자존감을 내가 그런 걸 좋아하듯이 타인에게도 그들이 자존감을 올려줄 수 있는 어떠한 좋아하는 스타일을 잘 파악해서, 특히 가까운 사이라면 잘 네. 관찰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좋아하는지, 어떻게 하면 자존감이 올라가는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들이 좋은 대화법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네. 그러니까 외부에서 누군가가 줄 수 있는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 보면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제 사례는 제가 책을 낼 때 출판사에 다 연락했어요. 연락을 했는데 아무도 안 받아줘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저만의 확신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분명히 이 책을 내면은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코치들은 이 책을 반드시 볼 것이다라는 나 안에 확신이 있더라고요. 확신이 서는 순간 이게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확신이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거절을 당하더라도 뭐라고 해야 되지? 묘한 그것이 에너지로 다시 돌아와요. 너가 나를 아직 모르는구나. 이런 에너지로 다가오기 때문에 네, 그게 자기 확신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확신이 가장 컸을 때 저는 자존감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네. 자신감, 자존감이 있어야 사실은 이뤄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나 이제 보통 이제 취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청년 실업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 청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을 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취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봤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다면 취업의 결과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상관하지 않는다. 우리가 뭔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를 연연하는 것처럼, 우리도 강의를 하더라도 최선을 다했을 때 사실은 그렇게 많이 꼽히진 않지만, 최선을 다했을 때는 결과가 궁금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지 이렇게 되는데, 뭔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때는 결과가 궁금해지더라고요. 이 평가가 얼마나 나왔지? 이런 것처럼. 그럴 수 있겠어요. 네, 그게 이제 내 확신이, 사실은 내가 최선을 다했다, 그것이 내 확신으로 되고, 그것이 이제 내 자존감과 연결된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랑 약간 다르신 것 같아요. 다르세요? 네. 어떠세요? 저는 옛날에 나는 열심히 했어, 나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나는 만족해 라는 말을 제일 싫어했어. 오, 그래요? 네.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면 안 되잖아. 능력 발휘라는 것은 열심히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내가 뭔가 능력을 발휘해서 하려고 했던 것을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서부터 이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열심히라는 것을 시간 때우기로 열심히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뭔가 에너지를 쏟아 부은 거를 열심히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을 또 나름대로 열심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놀면서도 뭔가 다른 사람보다 더 적은 시간 일을 하면서도 뭔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은 그때 뭔가 기분 좋은 거지. 뭐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됐어 그러면은 나 왜 이렇게 뭐 멍청하지? 이게 정상이지? 뭐 난 만족해.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이건 코치님 말씀하시는 거에만. 네. 제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네. 유 대표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사람이 나한테 칭찬해 주는 거 뭐 다 좋다 그러셨잖아요. 뭐 다 좋은 거는 아닌 것 같고, 기억나는 게 있어요. 기억나는 게. 내가 중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 후배가 뭐 좋은 말 한두 마디 써주는 거 이렇게 돌릴 때, 페이퍼. 네. 좋은 말 한두 마디 써주는 거 해서 돌릴 때 다른 얘기가 안 하고 얘가 뭔가 있다. 요 한 마디 써줬어. 뭔가 있다. 네. 근데 그 뭔가 있다라는 말을 듣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표현은 안 했지만, 네. 뭐 잘생겼다 뭐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뭐가 있을까요? 아니, 그 얘기 들으니까 제가 아는 코치님들 중에 그 얘기 있더라고요. 요즘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 되는, 사춘기 정도 되는 애들을 칭찬할 때 어떻게 칭찬하느냐. 이러면 뭔가 있다고 비슷해요. 연예인 누구 닮은 것 같은데? 이 얘기를 하면 된대요. 그럼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얘가 얘기한대요. 누구요? 이렇게 하면 그건 아니고.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그 누구 있는데? 이렇게 그냥 몇 가지 집어주면 안 된대.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뭔가 있는데
이런 느낌처럼 가서 좋아한다는 거죠. 괜찮네요. 네. 좋은 방법이네요. 아, 그러니까 내가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었군요. 아이들과 같은. 우리 네. 자존감 떨어졌을 때는 언제예요?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네. 아무래도 이렇게 재수했다고 제가 얘기했으니까 대학을 떨어졌을 때 그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이제 기대를 받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저는 최선을 다 안 했던 것 같아요. 최선을 다 안 했는데 혹시 요행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로또처럼 뭔가 요행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 요행은 없었다 했을 때 굉장히 자존감이 좀 떨어지는 이것도 안 돼?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내가 나를 오히려 질책을 할 때 그때 제가 자존감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저는 자책 스스로에 대한 그런 자책도 있지만 네. 타인에 대한 피드백에 의해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칭찬과 비난.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일하는 강의도 네. 피드백이 혹시나 안 좋았던 게 있다고 하면 순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하면서 스스로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굉장히 좀 민감해지는 것 같아요. 세 사람이 특징이 있네요. 그러니까 유 대표님은 외부에서 뭔가 칭찬하거나 비난하거나 맞아요. 네. 저는 제 자신이 나 그러네요. 자신을 뭔가가 최선을 다하고 뭔가 좋거나 네. 이런 부분이 있고 우리 박종화 대표님은 결과가 좋아야 돼요. 그게 특징이 있네요. 그러네요. 네. 어때요? 자존감이 어떻게 떨어지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지금 이야기하는 거하고도 똑같은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한다 그러면 결과가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자책성 마음이 많이 네. 생기고 그러면 자존감이 떨어질 때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그냥 그렇군요. 다음서부터 별거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별거 없는 것 같아요. 별거 네.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생각을 하죠. 이거 하나 게임이다. 게임이고 컴퓨터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 요번 판 망했다고 다음 판도 망하는 게 아니니까 뭐 게임 하듯이 내가 뭔가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스스로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좋은 피드백 받았던 것 이런 걸 제가 컴퓨터 폴더에 하나에 모아놔요. 자존감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그 폴더에 만들어 놓고 제가 뭔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결과가 안 좋을 때. 그냥 나 스스로도 확신이 뭔가 못 될 때 그냥 에너지가 떨어져요. 그럼 그 폴더를 한 번씩 열어봐요. 열어보면은 나에 대해서 좋게 평가했던 그 글이나 블로그의 어떤 그런 부분에 캡처했던 것들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다시 회복하는 것 같아요. 그게 회복이 좀 돼요? 그게 하면 조금씩 회복이 돼요. 나도 100은 아니지만. 그렇게 한번 해볼까? 저도 최근에 네. 어떤 분이 저한테 톡이 왔어요. 왔는데 자존감이 되게 올라간 이런 피드백인데 제가 좀 자존감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딱 어떤 톡이 왔냐면 대표님 제가 블로그 자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존경합니다. 이런 말을 쓴 거예요. 와우. 근데 저 깜짝 놀랐어요. 존경합니다. 이런 말을 내가 들을 수 있나? 그리고 어쨌든 걔 톡이지만 네. 굉장히 내가 스스로 자존감이 올라갔어요. 내가 하는 모든 어떤 활동들이 누군가에게는 그래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들이 그것을 뭐 읽고 보고서 굉장히 나도 저분처럼 해야겠구나 생각이 들을 수 있다는 게 네.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캡처해 놓으세요. 그렇죠. 네. 캡처. 그런 캡처 안 했는데 해야겠어요.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저는 피드백이 중요하니까 네. 자존감을 굉장히 살려준 게 아닌가. 네. 그게 되게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런 것 같네요. 컴퓨터에다가 자존감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캡처하고 네. 뭐 이렇게 증거를 남겨야겠네요. 그리고 또 옛날에 어떤 분이 얘기하신 건데 네.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유경철이야. 나 이번 실패로 나 괜찮아. 잘할 수 네. 있어. 내가 누군데 이런 거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런 것도 굉장히 나 스스로를 네.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나 이동훈이야. 나 네. 박종화야. 어떠세요? 네. 한번 해보죠 뭐. 네. 네. 이제 우리가 거의 또 끝날 시간이 다 됐어요. 네. 그래서 시간이 빨리 갔네요. 우선 간단히 뭐 소감 정도 얘기하고 다음 책 좀 간단히 소개하고 그 다음에 뭐 끝이 되도록 할까요? 네. 그러면 오늘 어떠셨어요? 우리 뭐 여러 가지 주제로 얘기했는데 자존감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뭐 얘기하실까요? 저는 뭐 오늘 이야기한 것보다도 이 책을 읽었던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책을 읽고 뭐 자존감에 대해서 또는 어떻게 감정을 조절하고 뭔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이런 시간이 된 것 같아가지고 공부도 많이 됐던 것 같고 네.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자존감, 자존심, 자만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명확하게 정리가 된다.
그러면서 이제 자존감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자존감 수업에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5가지 단계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자존감도 어떻게 보면 나 혼자 골방에 앉아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아니면 뭔가 보이는 것으로서 내 자존감을 올릴 수 있구나. 그런 부분들을 알았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저에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존감을 같이 나누면서 각자의 자존감 그리고 이제 결과 중심 누구에게 들어야 되는 것 또 나만의 어떤 확신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았다는 것 이게 또 저한테는 굉장히 큰 통찰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이제 이걸 이제 호스트 준비하면서 느낀 게 이제 항상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주제 키워드였어요. 자존감. 네.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얘기, 가끔 친구들이 그런 얘기 하는데 너는 무슨 자신감이 이렇게 많니? 근데 자신감과 자존감의 다른 점도 이해하게 되면서 중요한 건 살아가면서 이 자존감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이것이 높고 낮으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 방향과 저는 성공의 실패에도 사실 좌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스로 계속 자존감을 높이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공 가능성이 더 큰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도 그랬고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실은 사례나 스킬들도 있는데 내가 자존감을 좀 더 올리기 위해서 그런 것들 잘 활용하면 지금 이후의 삶도 많은 큰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아주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자존감이 성공이다. 네. 제가 예전에 기억나는 게 노먼 라겔이라는 화가의 자화상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은 화가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그리는데 실제 캔버스에는 거울에 비친 모습보다 더 자신을 잘생기게 젊게 그리는 거예요. 네. 제가 그 그림 한 장 띄워놓고 저는 이게 성공의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한 90분 동안 그냥 강의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한 장만을 가지고. 네. 그러니까 옛날에 아주 좀 된 얘기인데 아프리카에서 암수 9마리라는 책을 썼을 때 긍정의 힘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을 때 그때쯤이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자존감이 성공이다. 뭐 100% 동의합니다. 네. 네. 아유, 네. 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또 시간이 다 됐는데 네.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할 책을 정했잖아요. 네. 그거 뭐 간단히 좀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다음 책은 저희가 선정했던 책 제목은요. 신경 끄기의 기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남기는 힘. 신경 끄기의 기술. 네. 저자는 마크 맨슨이라고 돼 있고요. 출판사는 갤리온이네요. 네. 이 책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수많은 선택지와 그다음에 기회비용이 있어요. 이제 그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사실은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내 삶을 좀 더 심플하게 만들어 나간다. 이런 의미에서 아마 이 책이 제목만 보고도 굉장히 끌리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함께 이 책을 다음에 나누면 좋겠다. 네,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네. 이 책 제목이 되게 재밌죠. 근데 네. 현재 베스트셀러 1위예요. 와, 1위고요. 베스트셀러 1위. 그다음에 아마존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1위 했었고요. 150만 부가 이미 돌파. 뭐 미국에서겠죠. 그래서 네. 아마존의 53주 연속 베스트셀러입니다. 와우. 그래서 53주면은 1년 이상이네요. 거의 1년이죠. 그렇죠. 쭉 뭐 1등이 아니어도 어떤 10등에 들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갔는데 어쨌든 뭐 많은 사람이 읽은 책이 좋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이 읽은 책이 좋을 가능성은 검증은 있다. 좀 된 그쵸? 거다. 검증은 된 거다. 그래서 저도 되게 기대가 되는데 네. 다음에도 또 잘 준비해서 또 재미있는 또 네.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좋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했고요. 네. 우리 어떻게 할까요? 우리 화이팅 하면서 끝낼까요? 네, 화이팅. 박수. 화이팅. 최고의 페이지 한번 외치고 그래서 박수 한번 치고 화이팅 하고 할까요? 네. 준비 시작. 최고의 최고의 페이지. 와!